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책은 행복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에번 토머스가 쓴 책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한 카운트다운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2023년 원작이며 이 책은 2024년 8월에 나온 책입니다. 원제는 로드 서렌더, Three Men and the Countdown to the End of World War II.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 핵폭탄. 미국은 왜 핵폭탄을 투하했을까요? 핵폭탄 투하 시점을 전후로 한 그 막전 막후에 실감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작가이며 기자인 저자는 당사자들의 일기를 비롯해서 각종 사료를 근거 삼아 아주 상세한 전개로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일본 최고 전쟁 지도 회의. 항복 여부 표결은 3대3 6인인데요. 5일 동안 군부는 쿠데타 시도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한 광적인 일본 군부의 실상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전쟁 광대를 미친 야욕에 일본은 물론 아시아의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한 압도적인 이유는 일본 본토를 침공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만 명의 미군의 희생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 본토에서의 지상전으로 일본군을 포함한 일본 민간인의 피해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핵폭탄으로도 수많은 일본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군을 위한 것이 우선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수십만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생명 구하기 작전에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본문 내용은 미국 전쟁부, 이후에 1949년에는 국방부로 변경됩니다만 전쟁부 장관인 헨리 L. 스팀슨, 그리고 태평양 전력폭격사령부 수장인 칼 스파츠, 일본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3인이 중심이 돼서 그 밖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제21 폭격사령부 사령관 커티스 르메이 소장, 육군 참모총장 조지 C. 마셜 장군, 국무장관 조지프 그루, 조지 번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 내각 총리 대신 스즈키, 육군 대신 아나미 등이 주요 등장 인물이죠.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소식 불과 몇 시간 전에 트루먼 대통령은 도쿄에 세 번째 핵폭탄을 투하한다고 영국에 전달하기도 했을 정도로 전쟁 종료의 시간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일본 군부의 강력한 전쟁 지속 의지에 천황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일본은 더욱 큰 피해를 볼 뻔했죠. 1945년 2월 연합군은 드레스덴을 폭격하면서 독일인 수천 명을 희생시켰지만 별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43년 5월 1급 비밀의 표적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첫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1945년 3월 스팀슨은 핵폭탄 투하 실행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죠. 첨단 기술이 나쁜 짓에 더 큰 효용이 있으리라는 걱정과 함께 말이죠. 이미 루스벨트 대통령은 처칠과 합의한 바입니다. 핵폭탄 투하를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B-29 폭격기는 도쿄에 여러 가지 폭탄을 투하하면서 약 8,500여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루스벨트가 사망하고 후임으로 해리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 되죠. 4월 25일 스팀슨은 트루먼에게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주의하는 맨해튼 계획을 트루먼에게 알립니다. 그로브스는 표적위원회를 꾸려서 일본 대도시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검토하죠. 교토, 히로시마, 나카타 등지가 후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능을 걱정하고 스팀슨은 민간인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합니다. 특히 스팀슨이 적극 반대한 후보지는 일본 고도의 도시 교토죠. 유명한 표적지로 고른 곳은
전쟁 물자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루먼과 스팀슨은 전쟁 종료 선택지로 많은 미군의 희생 우려가 있는 일본 본토 침공, 해상 봉쇄와 폭격, 핵폭탄 투하 이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1945년 7월 오키나와에서 5만여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본 침공 시에는 미군 희생이 무려 5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었죠. 하라게이, 일본의 전통 관습으로 속내를 숨기며 상대가 추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은 강화냐 혹은 전쟁 지속이냐를 두고 치열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라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속내를 쉽게 밝히지 않고 상대에게 추론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일본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1941년 임명되었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전쟁 1년 후에 잘리고 총리 대신 스즈키 간타로가 다시 제의해서 다시 그 외무대신이 되죠. 의리에 강한 의무감을 느끼는 일본 사회,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신실함을 심상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그들은 공격적인 민족주의에 휩쓸리면서 백인 패권에 맞섰습니다. 군부의 전쟁 미치광이들을 자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총리 대신 도고, 육군과 해군 대신 및 참모총장 등 최고 전쟁 지도회의는 6인으로 구성되어서 도고를 빼고는 나머지 5명은 미국과의 그 전쟁 지속을 원했습니다. 항복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고자 했죠. 히로히토 천황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에게 존경심을 보내고 또 중국에는 독가스 사용까지 허용하는 면을 보였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천황에게 미군 손실을 과장되게 보고했죠. 절반은 신인 천황을 온 국민이 보호해야 한다는 일본은 소련의 동맹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일본 본토에서의 지상전 공격 타당성을 조사하는 미국에 맞서 일본은 출혈 전략인 가미카제 비행기 작전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의 저항으로 응대하며 민간인은 없다라는 말까지 등장시켜서 강력한 전쟁을 원합니다. 1945년 7월 16일 세계 최초로 미국은 핵폭탄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7월 27일 스팀슨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핵폭탄 사용을 밝힙니다. 도쿄나 교토는 피하고 군수품 등 병참 창고가 있는 히로시마가 1순위였죠.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포츠담 선언에도 도고만이 수용하고자 하지만 6인회의 나머지 5인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태평양 전략폭격 사령부 사령관인 칼 투이 스파츠는 8월 3일 이후 일본 도시에 핵폭탄 투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폴 티비츠 대령에게 핵폭탄 리틀보이를 B-29 폭격기로 투하하라는 명령을 하더라죠.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돼서 7만여 명이 즉사하고 도시의 60%가 파괴됩니다. 도고는 핵폭탄의 추가 피해를 염려해서 강화를 계속 요구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의 찰스 스위니 소령에 의해 펜맨이 투하됩니다. 이번에는 3만 5천여 명이 즉사합니다. 같은 날 소련이 대일본 전쟁을 선포하죠. 소련의 도움을 받으려는 도고의 생각이 무산됩니다. 도고는 천황제 존속 조건의 항복 수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고전쟁 지도회의에서 역시 군의 항복 반대는 여전했고요. 일단 회의에서는 만약에 강화를 한다면 일본을 점령하지 않고 전범 재판도 하지 않는다. 일본 스스로 비무장을 이행한다. 천황제는 존속한다. 등을 결의합니다. 8월 10일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 천황은 결국 항복을 결정하며 눈물을 흘리죠. 천황제 유지가 유일한 조건이고 천황은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 명분 하에 전쟁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스파트 장군은 하지만 제3, 제4의 핵폭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광적인 젊은 장교들은 전쟁 지속을 위해 쿠데타 음모까지 벌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8월 13일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격론만 벌어지는 일본 최고 전쟁 지도회의. 항복을 지체한다고 느끼는 미국은 추가 투하를 고민 중입니다. 국민을 구하려는 천황은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합니다. 젊은 장교들은 마침내 몇 명 안 되지만 황궁을 공격하고, 하지만 제압을 당하죠. 육군 대신 아나미는 할복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8월 15일 정오 천황의 강화 발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항복, 패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비겁하네요. 오후 2시 내각은 총사퇴를 하고, 그 시간에도 미국 폭격기들은 일본에 투하 중입니다. 9월 2일 USS 미주리함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열립니다. 9월 21일 78번째 생일을 맞은 스팀스는 공직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52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위해 일했죠. 1975년 10월 히로히토 천황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978년 A급 전범이 유죄 판결을 받고 도고를 포함한 전시 정부 지도자 14명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명예로운 전사자로 추가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핵폭탄 투하로 훨씬 많은 인명을 구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스팀스의 생각은 옳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948년까지 2년 넘게 전범 재판이 이어졌고 20년형을 받은 도고는 1950년 7월 23일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 20일 스팀슨도 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1974년 7월 14일에는 스파츠도 사망했고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저자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만행이나 전범자 처리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제한된 미국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희생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저술의 할 말을 잃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협조 아래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오릅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이 커다란 동력이 된 것이고, 그 바탕에는 적극적인 미국의 협조가 있었죠. 핵폭탄 투하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데에만 동의를 합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반성이 없는 건 미국의 그간 보여준 태도 때문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데 일본이 그렇지 않을까요? 모래를 씹은 듯 씁쓸함을 삼키며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이 분석이, 일본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항복이나 무슨 패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천황이 강화 발표 담화를 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미국 워싱턴에 그 로비를 해서 전범들이 거의, 재판만 그렇게 했지만 전범들이 거의 그것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형을 오래 살거나 죽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었죠. 이처럼 정말 그 아시아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무수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상황들이 이 작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단지 이 책을 통해서는 어쨌든 미국이 핵폭탄 투하를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에 따라서 일본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복의 길, 우리가 아주 그 전범의 결정적인 우리의 피해자로서 우리도 이 책이 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복의 길, 에번 토머스의 책이었습니다.